충남에 사는 50대 김미영 씨는 오늘 인천에 사는 아버지를 뵈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원래 인천에서 살았지만 결혼할 적에 남편을 따라 거처를 옮겼습니다. 김 씨의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의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김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왜 이번 달 생활비 안 줘요?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 갖다 바치는 사람이야. 미진아, 상교야, 너네 왜 갑자기 용돈을 줄이겠다는 거야? 솔직히 매달마다 몇십만 원씩 드리는 것도 큰 부담이에요. 용돈 안 드리는 달은 저희 생활비 많이 나가는 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김 씨의 시어머니는 아픈 시아버지를 대신해 1년 전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폐지 가격은 더 적어져서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 얼마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의 시어머니는 돈을 아끼기 위해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었지만 팥으로 버텨가며 그렇게 조금의 돈이라도 모았습니다. 김 씨의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식들에게 용돈을 요구했지만 그런 모습에 질려 자식들은 하나둘 김 씨의 시어머니와 연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의 남편과 김 씨만이 시어머니와 조금씩 연을 이어가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네도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같이 도와주던 걸 이제는 김 씨네가 떠맡게 돼서 김 씨도 많이 곤란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친정아버지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그런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시부모님이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닮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씨의 친정아버지는 어머니가 없어도 음식도 잘해 먹고 자식들한테 용돈 한 번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일찍이 연금과 이자 수익을 받으며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굶지 않을 정도로 돈을 모아두었고 매일같이 탁구를 치며 어느덧 동네에서는 탁구를 꽤 잘 치는 것으로 소문이나 다른 어르신들이 탁구를 잘하도록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사니 김 씨 남편의 형제들과는 달리 김 씨를 포함한 김 씨의 형제들은 그런 친정아버지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특히나 김 씨 남편의 형제들 중 한 명은 사업한다고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가져가더니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없고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아버지처럼 자식들한테는 단호하게 돈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원망하지 않았어?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단호해서 조금 그랬는데, 이젠 그때 아버지 행동이 정말 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아빤 자식들에게 다달이 용돈이나 생활비 받아 살아가는 것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어. 김 씨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자식들이 부탁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김 씨에게도 아들 둘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늙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처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이라. 한 4가지 정도 생각나네. 그 전에 사실 나이 들어 가족이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의지하는 건 다른 문제야. 될 수 있다면 가족에게 의지하려는 습관은 버리는 게 좋아. 저도 갈수록 남편이랑 자식들한테 의지하려는 마음이 커지는데 그럴수록 아쉬운 것만 생각나고 서운함만 생기더라고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 하나의 운동을 정말 오래도록 해보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왕초보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 더 좋아. 그냥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운동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진득히 해보라는 거죠? 아버지 지금 탁구하시는 것처럼요? 맞아.
하나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 갈수록 더 재밌고 다른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마다 자존감도 많이 올라갈 수 있어. 김 씨의 아버지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첫 번째로 말한 것은 하나의 운동을 오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그 운동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등산이나 수영, 탁구, 걷기 등 정말 운동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뭐든 꾸준히 하나를 할 때는 대개의 경우 그 운동을 더 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등산을 할수록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게 오르는 법을 터득하거나 수영을 할 때 동작을 어떻게 해야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등 점점 더 그 운동에서 전문가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운동을 자주 해서 잘하게 되면 나중에는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김 씨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운동 초보자들이 운동을 하러 탁구장이나 복지관에 방문하면 그 사람들에게 기본부터 하나씩 알려주며 자존감이 자연스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운동을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더 재밌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만약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수입을 받고 강사가 되어 초보자들을 가르쳐 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잘 찾아보면 운동을 알려주는 강사를 구하는 곳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운동 실력에 더해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같은 것을 하나만 따놓는다면 좋아하는 운동도 하면서 수입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런 스포츠가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많습니다. 신체 노화를 늦춰주고 우울, 고독감을 낮추며 사회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이 건강 및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60대에서 77.2%, 70대 이상에서 72.3%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60대에서 86.1%, 70대 이상에서는 81.2%로 신체 건강도 신체 건강이지만 정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1회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행복 지수는 71.24점으로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3.41점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규칙적인 체육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의료비 절감 효과가 1인당 연간 46만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도 탁구 좀 배워볼까요? 가르쳐 주는 건 어렵지 않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아빠 나이까지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 그땐 이미 잘 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하나의 운동을 꾸준히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에 대해 말했으니 다음은 뭐니 해도 머니지. 말년에 의지할 건 머니밖에 없다는 말은 아마 거의 모든 노인들이 공감할 거야. 김 씨도 그런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바로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그놈의 돈도 나는 것을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년의 돈의 중요성은 모두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을 지원해 달라는 무리한 자식들과는 연을 끊을 각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경우 언제까지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수입이 끊기는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체 뭐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전화를 하면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연결되어 상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불편하면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글자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직접 방문해서 차근차근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백배기 나이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나이만큼 안전한 예금, 채권처럼 저축을 하고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인 경우 1억 원에서 60%인 6천만 원은 저축을 하고 1억 원의 40%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예금, 채권, 보험을 말하고 투자는 주식, ETF, 펀드 등을 말합니다. 사실 투자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들은 주가가 잘 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배당금이 입금이 되면 노후의 생활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새는 월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월에 한 번씩 배당금이 입금되게 되면 연금처럼 한 달 생활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살 때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배당금을 꾸준히 잘 지급해왔는지 보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주지 않는 주식을 사게 되면 한 달의 생활비가 들쑥날쑥해져서 불안감이 커질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투자는 모두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주식 매매하는 법, 주식 계좌 만드는 법이라고 검색한 후 따라해 보세요. 주식 계좌는 증권사에 찾아가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 혹은 ETF라고 검색 후 주식 한 주만이라도 매수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절대 하나의 영상만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상도 여러 개 보시고 더 나아가 책도 많이 보시면서 아주 조금씩만 구매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 좀 더 올라왔을 때 조금씩 수량을 올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테크는 저축밖에 안 해봤어요. 지금이야 금리가 그래도 높은 편이라 저축만 해도 괜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는 저축이 별로 장점이 없어질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놓는 게 좋아. 이 아빠가 항상 말하지만 겁먹지 말고 한 번에 모래알 하나씩만 옮긴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하게 될 거야. 명심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돈이랑 건강,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 돈이랑 건강 다음은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정확해. 세 번째는 아직 거리두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젊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나이 들어서도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돼. 김 씨의 아버지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세 번째로 말한 것은 인간관계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차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어도 서로를 데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나와 상대를 위해서도 더 좋다는 의미의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사람보다 자신과 맞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듯 조금 애매한 사람에게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 유년 시절부터 가족과 같은 친구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매여 있는 관계를 가볍게 느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소식을 다 공유해야 했지만 이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그런 친구의 안부를 궁금해 하기보다는 자신 스스로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고 무슨 일이 있다면 연락이 올 것이고 연락이 없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조금의 거리를 두니 예전에 친구에게 사소한 걸로 서운했던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외로우면 그냥 아무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외로운 것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어떤 전문가는 외롭지 않으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나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내 일상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에게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이와는 별개로 배우자는 나이 들수록 중요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알겠지만 이후에는 주변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배우자와의 관계만 좋아도 인간관계에서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의지를 하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의지하려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고 자식들과는 미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 다큐에서 쪽방촌에 홀로 사는 아버지에게 사업을 한답시고 천몇백만 원을 빌려간 이후 연락이 두절된 자식을 보며 화가 치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번 듣는 말이라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자식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이제 중요한 건 다 말한 것 같은데 뭐가 또 남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뻔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 이런 마음가짐은 습관에서 비롯되지. 매번 앓는 소리 하는 것도 부정적인 말하는 것도 전부 습관이야. 하다못해 폭언하거나 폭력 쓰는 것도 전부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81세의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할머니를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 취업을 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그 나이에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정말 대단하신 할머니네요. 김 씨의 아버지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네 번째로 말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자기계발과 성장을 지속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줄일 수 있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문화, 예술 등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성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배워서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것들을 노트에 적는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일기는 하루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적는 것보다 습관처럼 매일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쓰려고 하면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5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뭘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아유 해피라는 책에서 나온 감사일기를 쓰는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질리지 않을 노트 한 권을 준비한다. 2. 자연, 사람, 사물, 나 자신, 감정 등 주변의 모든 것들을 소재로 삼는다. 3. 왜 고마운지 그 이유를 적는다. 4. 일기를 쓰는 동안 진심으로 감사한다. 5. 하루 5가지씩 적는다. 6. 짧게 적어도 괜찮다. 매일 꾸준히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7.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마무리한다. 김 씨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 머물 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을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집 정리 하나만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어지러운 공간에서 머물다 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지러운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말끔히 치우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은 물론 노후에 크게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살 집을 잘 정리하고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6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 도움되는 지혜들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집 정리 노하우 1번째, 무작정 버리지 말자. 물건과 이별하는데도 예의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고마운 물건들과 헤어지는데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고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가족과 헤어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다들 일단 싹 다 갖다 버리자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필요한 것까지 다 버려서 또 사서 채우고 다시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인생관을 바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했더라도 무턱대고 다 버리는 대신 현명하게 버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려라. 설레지 않으면 버려도 좋다. 컵과 수저는 식구수만큼만 남겨라 등의 조언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남이 정해준 딱딱하고 이론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까지 울며불며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정리하고 싶은 카테고리의 물건을 몽땅 꺼내어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책이면 책, 옷이면 옷, 전부 다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일단 다 꺼내서 펼쳐보고 전체를 파악합니다. 전체가 파악되면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우선순위가 생기면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많은 물건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이 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 10개 있다고 칩시다. 집이 넓어서 10개를 다 수납할 수 있다면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0개를 다 꺼내 놓았는데 아무리 봐도 버리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면 그냥 10개를 다 보관하면 됩니다. 모두 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이라도 소장하고 싶은 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버리기를 위한 버리기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집 정리 노하우 2번째. 내 집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어떤 물건이 나가는지 제대로 파악하자. 버려야 하는 물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건이 집에 처음 들어오는 순간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새로운 물건이 우리 집에 자꾸 들어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 역시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품목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집에는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은지,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 경험상 가장 많이 버려지는 품목 1위는 단연 플라스틱 용기 같은 주방용품입니다.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2위는 책이고 3위는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전자제품 대리점 등에서 뭘 사면 사은품으로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쓸 일은 없고 새 것이라 버릴 수도 없다 보니 수십 개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쓰지 않을 물건이라면 애초에 욕심부려 받아오지 않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면 무작정 버리기보다 정리용 바구니로 재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세트로 왕창 구매하는 것입니다. TV 홈쇼핑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1+1이나 여러 개를 세트로 판매하는 물건을 자주 사게 됩니다. 티셔츠 5벌이 생기면 월화수목금 내내 그 티셔츠만 입나요? 대부분 좋아하는 컬러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안 입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손에 익은 것, 익숙한 것만 사용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1+1은 지양하고 싼 가격에 여러 개 묶어서 판매하는 물건들도 일단 걸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은 특히나 무겁기 때문에 이사할 때나 공간을 재구성할 때도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더군다나 쌓아두기에 이만큼 편한 물건도 없어서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것도 순식간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물건이 그렇겠지만 옷에 대해서도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옷을 사는 패턴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경우보다 갖고 싶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멀쩡한 청바지가 10개도 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패션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소재와 스타일을 다 구비해 놓는 게 일상의 낙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마음의 결핍과 우울감을 채우기 위해 옷을 사 모으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소하면서 천천히 옷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집 정리 노하우 3번째,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카테고리를 나누자. 우리 집에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행복을 느끼는 우리는 그래서 추억도 흔적으로 남겨놓길 원하죠. 대표적인 추억의 산물로는 편지, 사진,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도 의미 있는 형태로 보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시절을 제대로 추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추억의 물건들을 다루고 보관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추억이 담긴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물건이 하나뿐이고 추억의 물건은 한 번 버리면 영영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별한 연인의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도 모두 모아 그 즉시 버리는 것도 다 같은 이유 때문이죠. 물건을 사람처럼 시절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추억의 물건을 무조건 다 버리고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민해봤지만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은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중한 추억을 더 가치 있게 보관할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추억의 물건을 사용, 전시, 보관의 카테고리 3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카테고리에 담긴 물건들은 추억이 담겨 있으면서 지금 당장 사용도 가능한 물건들입니다.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물건들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보관해두고 열심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용하면서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시 카테고리에 담긴 물건들은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두고 때마다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나 트로피, 피규어 등이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리를 정해두고 한 공간에 모아서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물건들은 품목별로 박스에 넣어서 네이밍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기나 오래전에 사용했던 전자기기, 레포트, 편지 등이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보기 편하도록 차곡차곡 정리해서 베란다나 창고에 보관해 둡시다. 이렇게 버리지 못한 추억의 물건들을 다 정리했는데 여전히 3개의 카테고리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도 전시하지도 보관하지도 못하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에 담긴 추억도 어쩌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영 돌아보지 않을 추억이라면 건강하게 이별하는 연습도 필요하죠. 집 정리 노하우 4번째, 버리기로 결정한 물건은 과감히 버리자. 실제로 버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버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때로는 귀찮기 때문입니다. 큰 가구나 바닥에 까는 매트, 운동기구 등을 버리는 데는 돈도 듭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폐기물 수거 신청서도 작성해야 하고요.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은근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받는 사람이 좋아할까? 괜히 필요 없는 물건을 떠넘기는 게 아닐까? 새 것도 아닌데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고민스럽습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물건을 전달하려 해도 시간 약속하고 만나고 나중에 밥도 사고 하다 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도 있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동안 많은 집의 공간을 컨설팅하면서 버려지는 책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사무실에 커다란 책장을 만들고 버려지는 책들을 가져와 꽂아두었죠. 사무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기부금 1,000원을 내면 필요한 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좋은 일에 기부하고요. 제 나름대로는 어렵지 않게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땅한 곳에 기부하고 나눌 수도 있다면 그 버림의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아름다운 가게나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들도 어렵다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 물건을 내놓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물론 쪽지를 남겨야 합니다. 혹시 가져가실 분이 있다면 가져가시고 없다면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만 해둬도 아파트 단지에서는 쓸만한 물건이 금방 사라지곤 합니다. 한 의뢰인은 꽃집을 운영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접으셨는데 가게를 정리하면서 처분하기 곤란했던 화분과 식물들을 분리수거장에 내놓자마자 금세 동난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업사이클링 할 수 없는 가구나 물건들은 잘 버려서 리사이클링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손재주가 좋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직접 업사이클링에 도전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너무 좋은 목재로 만든 가구가 버려질 때 일부분을 활용해서 캔들 받침대나 독서대, 스탠드 같은 소품을 만들곤 합니다. 집 정리 노하우 5번째, 가구는 마지막에 버려도 된다.
보통 미니멀하게 살고 싶다. 집 정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오래된 가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구들을 먼저 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무작정 가구부터 버리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던 수많은 물건은 다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을 잃고 바닥에 깔립니다. 결국 비슷한 새 가구를 들여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구를 사기 전에 다소 가격이 저렴한 바구니나 철제 수납장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많은 물건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대대적으로 집을 정리할 때 가구는 언제 버려야 할까요? 불필요한 물건부터 버리고 남겨두어야 할 물건들을 모두 정리한 후에도 필요 없는 가구가 있다면 그때 가구를 버리면 됩니다. 사실 안 쓰는 물건을 비우는 것만 잘해도 집은 충분히 환해집니다. 알맞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수납 공간 바깥으로 삐져나온 물건들이 집을 계속해서 좁아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수납 공간 안에 들어가 있던 물건들 중에 버릴 물건이 많습니다. 안쪽에 쌓여 있어서 있는 줄도 몰랐던 물건을 모두 처리하고 나면 바깥에 나와 있던 물건을 품목별로 정리해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미루지 말고 꾸준히 정리한 후 3달이 지나도 필요가 없다면 그때 놀고 있던 큰 가구들을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 정리 노하우 6번째. 집안 분위기를 확 바꾸는 패브릭 소품, 가구 잘 고르는 법.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스타일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 컬러를 통일하고 포인트 컬러의 톤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가구인데 사실 가구의 컬러를 한 번에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커튼이나 쿠션, 침구처럼 비교적 바꾸기 쉬운 패브릭 소품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패브릭은 컬러와 텍스처, 패턴만 잘 골라 통일감 있게 구성해도 집안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구를 고를 때도 식구들의 나이, 성별, 취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제 경우에는 유리보다 나무로 된 가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책상이나 식탁 위에 유리판을 까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데 맨살에 차가운 유리가 다 선뜩선뜩한 느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가구에 관해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요즘 많이 나오는 북유럽 스타일의 장식장이나 서랍장, 콘솔 같은 가구는 아랫부분에 달이 달린 것을 되도록 사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구가 예뻐 보일 수는 있어도 수납 공간이 적어 쓰다 보면 은근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랫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 가구는 웬만하면 사지 않습니다. 다리가 달린 가구는 튼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청소하기에도 불편하거든요. 집은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맞지 않는 공간, 맞지 않는 물건에 억지로 여러분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런 채로 시간이 지나면 몸도 마음도 아파집니다. 저는 집이라는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덜어내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해서 공간을 바꿔보는 일은 떨어졌던 자존감을 주워 올리고 사라졌던 의욕도 되살립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볼 가치가 있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